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0월 24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찐반인가? 데드캣 바운스인가? 반등이 보이긴 했죠. 일부 빅테크 종목들, 그래서 나스닥 지수의 반등을 나타나긴 했는데 뭐 그렇게 큰 반등은 아니었고요. 어제 국내 증시 여러분 보시면서 약간 또 힘이 쭉 빠지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제 국내 증시도 장 초반에 반등이 좀 나타나서 이렇게 우리 시장은 디커플링 정말 드디어 그동안 좀 많이 하락했으니까 우리가 먼저 올라가는가 싶었는데 다시 줄줄 내려왔고 뉴욕 증시도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그 반등 이면에는 또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가 다시금 수면 위로 좀 부상을 하면서 과연 이 반등을 우리가 반갑게만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시장은 흘러가게 될까요? 우리가 눈앞에 정말 그 코앞에 있는 시장도 예측하기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럴 땐 그냥 빨리 훅 하고 다시 반등하는 게 좋다라는 글도 지금 망각의 승님이 올려주셨는데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고 이번 주 이제 정말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내일부터 쭉쭉쭉 이어집니다. 과연 그 빅테크의 실적이 이 시장에 안 좋은 이런 분위기를 싹 물먹는 하마처럼 싹 이제 악재를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두근두근 하는데요. 관련한 내용들 쭉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브리핑은 잠시 후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심층 인터뷰 오늘 메리츠증권 권정우 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 과연 실적 시즌이 이 시장의 반전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3대 지수는 혼조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도 장중에는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아쉽게도 약세권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만이 상승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강보합권 0.27% 소폭 오르며 마감이 됐고 다우는 0.5% 하락, S&P 500도 0.17%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밤사이의 오늘 밤사이의 시장의 가장 주요한 특징들은 국채 시장에 있어서의 이제 투기적인 포지션을 많이 좀 이렇게 해서 수익을 많이 봤다라는 그분들의 발언이 국채 금리에 영향을 좀 미치는 모습이었고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시장이 바로 반전을 하거나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점. 그리고 국제 유가가 2%대 하락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안전자산 쪽이라는 달러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가격들도 다시금 좀 조정을 보였다라는 게 전반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던 빌 에크먼 국채금리가 다시금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쪽에 베팅을 했던 빌 에크먼 퍼싱 스퀘어 회장이 채권 쇼커버에 나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들을 트위터 그러니까 X에 올리면서 바로 시장과 국채 시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장중에 이제 10년물 금리가 5%를 넘어서면서 5.02를 좀 넘어서는 움직임들이 보였지만 요 발언 이후에 진짜 어떻게 이렇게 시장을 들여다놨다는 인물이죠. 발언 이후에 이제 급락을 하면서 4.8 그러니까 바로 7bp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4.8 중반까지 좀 밀리는 모습. 30년물 같은 경우에도 8bp 정도 급락을 했고요. 또 2년물 같은 경우에도 한 3bp 소폭 내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장기 국채 숏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너무 많은 위험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8월부터 빌 에크먼은 미국 30년물 국채 공매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3%에서 장기간 또 지속될 경우에 그 30년 국채금리가 5.5%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상당한 수익을 냈을 것으로 지금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랬던 그가 이제 금리 인상에는 더는 베팅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배경에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좀 크게 불안하고 투자자들은 안전한 좀 자산 쪽으로 시장의 시각을 좀 돌리고 있다.
그래서 더 국채금리 하락을 할 것으로 다시금 보면서 투자의 견해를 수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주식은 빅테크, 빅세븐 종목 중심으로 반등을 하고 나스닥 지수가 오르고 장중에 지수가 상승 전환을 하기는 했지만 마냥 낙관할 수 없는 게 미국 경기가 빠르게 좀 악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내놨는데요. 이분만 이렇게 내놓은 게 아니라 그 세계적인 채권 운용사 핌코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한때 또 채권왕이라고도 불렸던 그로스 야누스 캐피털 그룹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빌 그로스가 4분기 미국 경기에 대한 침체를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인물 모두 채권 쪽에 있어서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더 이상의 국채금리가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를 미국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미국 경기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해서 이러한 부분이 또 향후에 시장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는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여전히 견조한 미국의 경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9월 전미활동지수가 0.01을 기록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직전월 8월에는 마이너스 0.22였는데 이를 또 이러한 지표가 플러스로 전환이 된 겁니다. 이 전미활동 지수가 플러스면 경기가 장기 평균 성장세를 웃돈다라는 의미고요. 마이너스면 그 평균 성장세를 밑돈다는 의미인데 어쨌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라는 지표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 빅7 종목들은 모두 올랐고요. 에너지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소식도 있었고 또 국제유가가 2%대 하락을 한 영향도 좀 받았습니다. 맵을 보도록 하죠. 빅7 종목들 실적 발표 앞둔 기업들도 있었고 좀 부정적인 이슈도 전해졌던 기업들도 있었는데 모두 올랐습니다. 맵을 다음치 볼까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모두 소폭이 좀 올랐습니다. 애플 컬러가 이제 이게 오른 거냐 싶을 정도랄까 회색빛 나서 조금 아쉽긴 한데 0.07% 올랐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주요 협력사인 폭스콘이 중국에서 세금, 토지 이용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였는데 요것도 얘기가 많죠. 약간 정치적인 이슈가 많더라고요. 그 중국 내에서도 이제 밀어주는 인물을 더 밀어주기 위해서 요 폭스콘을 약간 공격을 하는 거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애플이 좀 상승을 제한하는 그 원인으로 또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또 아마존 등은 실적 발표 앞두고 그래도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보였고요. 엔비디아 주가가 참 오랜만에 3% 넘게 4%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아쉽게도 다른 종목들의 하락에 영향을 받으면서 약세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인텔의 주가가 3%대 하락,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의 종목들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년간 생산된 모델 X 55,500대 가량에 대한 자발적 리콜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면서 이제 브레이크 오일 관련해서 그 리콜 소식이 전해졌는데 주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워낙에 하락해서 강보합권 0.04%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장중에 상승폭이 사실 더 크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한 것에 좀 안도해야 될까요? 어쨌든 소폭이지만 강세 보였습니다. 구글과 메타도 각각 0.85%, 1.74% 올랐고요. 아마존도 1%대 반등,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넷플릭스와 디즈니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엑스모빌, 쉐브론 종목들 하락했는데 쉐브론의 낙폭이 좀 더 컸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정유주 이야기하면서 쉐브론이 이제 글로벌리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버크셔에서 워런 버핏 쪽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쉐브론 한 업체 인수 소식이 있습니다. 석유, 가스 생산 업체인 헤스 코퍼레이션을 53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 이러면서 이제 인수하는 쪽인 쉐브론이 3.7% 하락을 했고요. 헤스코퍼레이션도 피인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 같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관련한 기업들 포드나 GM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그 전미 자동차 노조가 스텔란티스의 최대 공장이자 가장 수익성이 큰 공장인 미시간주에 있는 이 공장 조합원 6,800명이 파업에 동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스텔란티스는 0.3% 상승을 했는데 GM과 포드는 상대적으로 좀 많은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는 함께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눈여겨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팩트셋 기준으로 보면은 지난 10월 20일 기준으로 S&P 500 상장한 기업들 중에서 17%가량의 실적을 발표했고요. 70% 이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지난 분기에도 이 비슷한 수치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보통 시장 예상치를 한 70-80% 웃돌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거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 대거 이제 IT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의 3분기 EPS가 평균적으로 4.8% 증가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난 6월 말에 예상했었던 것보다 0.4였는데 이게 좀 크게 높아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익 전망치가 이렇게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게 과연 빅세븐 종목들이 시장의 악재를 모두 좀 이렇게 수면 아래로 내려가게 만들고 시장을 변동성에서 구출을 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메리츠증권 권동우 부장과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이제 43분을 막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나누시는지 사실 제가 브리핑할 때는 정신이 없어서 이 채팅창을 볼 여유가 1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는지 참 궁금한데 항상 방송 끝나고 보는데 예, 가을 분위기, 가을이잖아요. 예, 가을 분위기인데 지금 저를 보니까 세상 가을이라고. 여러분 너무 이제 일하느라 바쁘시고 주식 투자하시느라 바쁘셔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어떻게 변하는지 잘 못 보시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낮에 좀 날씨 좋으면은 야외 산책 30분 무조건 하면서 비타민 D 합성하시기를 제가 또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미션을 성공한 분들께는 제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칭찬은 또 고래를 춤추게 하니까요. 칭찬해 드리겠고요. 자, 이분과 오늘 빅세븐 종목들이 시장을 과연 변화하게 만들 수 있을지 또 탐구를 해보도록 하죠. 메리츠증권 권동우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을가을한가요? 네, 굉장히 가을가을하시네요. 네. 보고 이제 어디 떠날 것 같다고. 네. 부릉부릉 어디 갈 것 같죠? 자, 부장님. 과연 이번 빅세븐 종목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이 실적 발표가 증시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결론부터 일단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해도 좋을까요? 저는 증시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고 있어요. 네, 높다고 보고 있는데 네. 최근에 사실 시장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언제 끝나지? 국채 금리는 언제 내려오지? 막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셨을 텐데 저 역시 증시의 변곡점을 계속 찾으려고 했고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에 발표하는 이 빅테크들의 실적이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이 매크로 상황과 그 빅테크 실적 중에서 어떤 걸 좀 봐야 될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유가랑 국채 금리가 계속 핵심이에요. 핵심인데 유가는 다행히 좀 잠시 진정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항모 투척도 보냈죠. 그리고 바이든도 직접 이제 방문을 해서 이스라엘이 원래 지상군 투입을 이전에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연기가 되면서 유가 급등세가 좀 진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1년 차트를 갖고 왔는데 예전에 작년 수준과 대비해서는 거의 평균 수준 정도 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는 굉장히 지금 많이 올랐었는데 사실 그 수준까지는 안 갔습니다. 네. 그래서 좀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하마스가 계속 뭔가 좀 자극을 하고 있어요. 확전을 좀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참 미국이 절대적으로 약간 필사적으로 막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약간 밀당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미국 인질 2명, 이스라엘 네. 인질 2명을 풀어줬다 이런 얘기도 있으면서 하마스가 대체 무슨 생각인지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뭐 본인들만 알겠죠. 네. 그렇죠. 맞아요. 아니 뭐 제가 맞아요. 예측해서 그게만 말씀드릴 수는 알겠죠. 있겠지만, 예,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네.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 유가가 올라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또 오르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여기서 지금 물가 한번 더 오르면 어떡해요. 그러면 아마 내년에 있을 바이든 재선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뭐 저희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지금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조금 진정들 괜찮을 것 같다, 확정만 안 되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조금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전선이 좀 넓어졌고, 여기 이스라엘이 있는데 지금 가자지구 여기랑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여기 네. 서한지구랑 특히 네. 여기랑 싸우고 있는데, 레바논이랑 여기는 헤즈볼라라고 하는 무장 단체 세력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랑도 지금 교전을 뭐 약하게나마 지금 하고 있어서. 다 싸우네요. 다 싸워. 네. 지금 요르단 제외하고 여기 둘러싸여 있는 모든 국가들이랑 다 싸우고 있어서 그렇게 싸우죠. 저는 이제 이 전쟁 양상이 제발 좀 안 커졌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어디서 미사일이 날라와서 누가 또 폭격을 당할지 이런 건 모르니까, 이건 또 예측의 영역이 또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 아직은 전쟁 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고,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네. 특히나 이 확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핵심은 이란이 개입하느냐 마느냐인 것 같아요. 이미 근데 뒤에서는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뒤에서는 개입을 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앞에서는 개입을 안 하고 있죠. 네, 아마 핵 항모가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운 이렇게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핵 항모가 전 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저는 결국에는 이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호르무즈 해요? 네, 호르무즈. 이거 뭔데요? 여기가 우리들 이제 원유가 이제 수송이 되잖아요. 거의 여기를 통과를 많이 해요. 이게 그 뭐 물살이 세다는 그곳인가요? 물살이 센지는 제가 아닌가요? 직접 겪어보진 굉장히,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일로 가면 굉장히 빠르다.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잘 아시네요. 네. 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35%고, 국내는 만약에 여기 막히면 더 타격이 커요. 72%니까. 돌아가야 돼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기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란이 만약에 개입을 한다는 건 다른 국가들도 개입을 같이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중동에서 이제 큰 전쟁이 다시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 이제 중동 1970년대 때 네네. 다 같이 손잡고 감산하고 막 정치적으로 해서 이제 원유 이제 3배 올렸던, 이제 그때의 약간 악몽이 이제 떠오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70년대에는 존재하지 않았어가지고 사실 글로만 그 상황을 네네. 봤는데, 그렇게 3배 올려버리고 하면은 얼마나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이 있을지가 가늠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때 뭐 굉장히 이제 타격이 이제 굉장히 컸었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중동이 이제 완전 메인 산유국이었는데, 지금은 러시아도 있고 특히 미국에서 이제 원유를 생산을 네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만큼의 그 오펙의 영향력은 파급력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을 것 네네.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라고 하면 아마 유가는 네. 작년에 전고점을 뚫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결국 이제 유가는 이렇게 뭐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국채 금리가 조금 문제가 됐었죠. 국채금리 참 저는 어제 그 빌 에크먼이나 네. 뭐 이런 분들의 발언에 의해서 국채금리가 움직이는 거 보면서, 와, 이거 누군가 한 사람, 그러니까 쇼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요거 청산할게요라는 발언에 그렇게 국채금리가 쉽게 움직이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래도 빌 에크먼이 거의 한 7월 말 8월 초 네네. 그때부터 본인이 처음으로 어떻게 나와가지고 그쵸. 장기 국채 금리 꽤 많이 오를 거다, 5.5%까지 오를 거다라고 사실상 이렇게 월스트리트 빅마우스 중에서 처음 거의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강하게 얘기했고, 우리 쇼포지션 강하게 갖고 있다라고 밀었는데, 처음에는 안 먹히다가 점점 이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진짠가 이러면서 이제 따라 붙었던 거죠. 그쵸. 이제 그래서 이제 따라 붙었던 이제 세력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어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아마 좀 다 같이 그때 좀 포지션을 좀 네. 청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전쟁이 시작되고 나선 떨어졌어요, 국채금리가. 그래서 그냥 괜찮다 해서 증시도 한번 반등했잖아요. 이 일주일이 네. 정말 다
다 모든 게 해결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미국이 판을 짜가지고 다 지들 좋으려고 네네. 그러는 거구나 했는데 바로 원복을 했잖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은 생각지도 못했던 이벤트였는데 네. 미국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1천억 달러 패키지를 검토한다고 딱 하니까 아니 지금도 국채 공급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돈 없다고 난리인데 돈 어디서 나? 결국엔 국채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게 요때예요. 요때 기사가 나왔어요. 요 제가 네모로 친 요때 1천억 달러 패키지 검토한다고 기사가 나온 거니까 요때부터 검토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좀 어느 정도 얘기가 좀 샜겠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거의 이제 수직으로 이제 쫙 이제 네. 달렸던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유가도 지금 불안한 상황, 인플레이션도 유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도 높은 수준, 네. 금리도 고금리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와 이제 국채 어떻게 빠져 막 어떻게 하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약간 그런 약간 불안감이 좀 커졌는데 네. 특히나 5%를 한번 찍고 나니까 그러니까 10년물 기준으로 5%를 찍고 나니까 시스템 위기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모기지 30년물 8% 찍고 네. 상업용 부동산도 변동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지금 다시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안하니까 주식 팔고 그리고 뭐 아마 저기 지난주 금요일이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더 영향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쫙 이제 하락을 했었던 거죠. 과연 그러면 여기에서 그 빌 에크먼이나 그 네.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 이상 국채금리가 올라가지 못하는 그 원인은 미국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부장님도 그렇게 좀 보시는지. 네, 저도 사실 뭐 비슷하게 보고 있고요. 뭐 글로벌리 전쟁이 이제 시작되고 나서 어떻게 어디서 뭐가 터질지는 모르는 상황. 그리고 국제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경기에 직접적인 타격을 이제 받기 시작하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 수준이니까 이 정도면 이제 국채금리가 더 안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도 지금 그때 뭐 지난번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글로벌리 이렇게 위기가 이제 증폭되고 하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국채금리가 이제 약간 하락하는 요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한데 네. 뭐 사실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추세적으로 내려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브레이크는 걸긴 걸었고 네. 좀 다행인 거는 이 브레이크를 걸을 때쯤 해서 중요한 이벤트 이제 2개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실적 발표 아까 네. 말씀드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FOMC. FOMC 중요한가요? 저는 왜냐면 제가 이런 네. 질문 드린 이유는 당연히 아시겠죠. 네. 금리 동결이라고 다 맞아요. 얘기를 네. 하고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금리 동결은 했지만 중립금리 얘기해서 깜짝 놀라서 그때 막 저도 듣다 막 룰루랄라 새벽에 듣다 깜짝 놀라서 막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그냥 나을 것 같아요. 예, 지난번 FOMC보다 나을 것 같고 네. 뭐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11월 FOMC 금리 동결 뭐 압도적이죠. 그래서 원래 연내 금리 인상 한 번 정도 더 있다라고 했는데 12월도 보시면 75%예요. 그러니까 금리 이제 안 올린다는 거죠. 더 이상 못 올린다. 네, 시장에서는 더 이상 못 올린다고 보고 있고 연준 위원들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해결을 많이 해줬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거의 끝날 것 같고 네. 이번에 아마 또 중립금리 얘기도 물어보고 이것저것 물어볼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단어가 딱 나와버리니까 시장이 깜짝 놀라서 주가가 막 빠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중립금리 얘기 조금 다시 나온다고 해도 이미 시장에 프라이싱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나을 것 같아요. 더 심한 얘기 없어요? 중립금리 말고 더 심한 얘기를 하면 지금 최근에 보면은 원래 우리는 금리 인하의 네. 횟수도 사실 지난번에 기대감을 거의 절반으로 깎아놨는데 그 네. 시기에 대해서도 네. 보통 한 내년 6월 정도 인하를 다들 이제 기대하고 네네. 전망을 하는데 연말 얘기가 지금 스물스물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 혹시라도 또 나오게 되거나 이러면은 네, 그건 근데 이미 시장에서 기대감이 이제 많이 낮아졌어요. 연말에 뭐 내년 이제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는 사람들이 알지만 뭐 1, 2회 그리고 이미 연준 위원들이 없을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를 지금 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아마 그거는 영향이 크지는 더 최악은 그럼 없는 거예요? 더 최악이요. 제가 사실은 뭐 오늘 이게 너무 말이 길어질까봐 제가 뭐 여기 자료를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장기랑 단기 이제 국채금리가 역전이 돼 있잖아요. 이미 역전이 돼 있는데 다시 원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요 마이너스 장단기 네네. 금리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네. 게 많이 축소가 좀 됐습니다. 많이 축소가 돼서 결국에는 원래는 장기 국채금리가 더 높은 게 정상이에요. 그쵸.
정상인데 지금 계속 낮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단기물 MMF로 가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국채를 이제 엄청나게 지금 많이 찍고 있는 이 국채를 수요를 이제 뭐 부스팅을 시키려면 네. 장기 국채 금리를 단기보다 높여야 돼요. 근데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2년물 금리가 아마 한 5.12 되고 이제 10년물이 한 4.한9 정도 되는데 10년물이 높아지거나 2년물이 낮아지면 돼요. 자, 4.9잖아요, 2년물이. 네. 근데 이제 10년물이 만약에 한 5.2, 3, 4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주식시장에는 좀 부정적으로 좀 네, 작용할 네, 수가 네. 있는데 만약에 10년물이 4.9인데 2년물이 떨어져요. 네. 4.7, 65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좀 증시는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것 그 같아요. 2년물이 내려가게 하는 원인들은 뭐예요? 아무래도 이제 장기 국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 뭐 안전자산 수요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막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막 이런 막 얘기들을 했잖아요. 전쟁이 더 확전된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래서 결국에는 만약에 단기물이 떨어져가지고 장기물이 좀 높은 상태에서 이제 저기 프리미엄 10년물 네네. 프리미엄이 이제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면 좀 나은 거고 만약에 장기물이 여기보다 지금 더 높아져서 만약에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다시 원상 복귀가 된다는 네. 그런 만약에 코멘트가 혹시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시나리오는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뭐 이번에 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네. 뭐 우리가 이제 예측은 해볼 수 있는데 그게 맞을지 틀릴지는 그렇죠. 그날 가봐야 또 네네. 아는 거라서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약간 안 좋은 시나리오. 안 좋은 시나리오. 네. 별일은 없을 거가 네네. 이제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네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 스톱되면 다른 국채 금리 다 떨어집니다. 떨어져야죠. 예, 2년물, 10년물 다 떨어져야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1955년부터 굉장히 긴 데이터인데 이 빨간색으로 된 게 기준금리거든요. 기준금리 오르다가 스톱되면 다 떨어져요. 네, 다 스톱되면 떨어지고 스톱되면 떨어지고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5.5에서 만약에 스톱이 된다라고 하면 네. 아마 국채금리가 더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는 제가 다르게 말씀드린 2년물이 떨어져가지고 장기 국채 금리가 더 높아지는 그 시나리오를 사실은 저는 더 좀 더 이제 가능성이 가능성 높아 높은 보인다? 그런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요한 얘기는 바로 실적 얘기인데 네. 실적 발표 이제 빅7 종목들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얘네들이 잘해야 돼요. 맞아요. 얘네들이 아니라 형님들이 잘해야 합니다. 우리 형님분들이 잘해 주셔야 되는데 네. 예상은 좀 계속해서 지난 6월 기준으로 보면은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래서 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난 2월 그 2분기 실적 발표할 때랑 요번 3분기 실적 발표할 때랑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이게 그때 당시에는 기대감이 엄청 높았어요. AI가 뭐 다 모든 거를 다 씹어먹는다. 씹어먹을 거고 뭐 무적이고 그냥 네. 끝까지 올라갈 거 해가지고 그때는 멀티플이 되게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서 이미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다들 기대. 네네 이러면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금은 다르죠? 네 지금은 멀티플이 엄청 내려갔어요. 내려간 상태에서 그래서 기대감이 올라가 있고. 네. 멀티플이 좀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기대감이 2분기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약간 그 기대감이 약간 기도하는 기대감인 것 같아요. 제발 이 기대감인 것 같아서 이걸 꺾이지 말아줘라. 네, 좀 느낌이 좀 다릅니다. 네. 또 다른 데이터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CNN에서 발표하는 그 이제 Fear and Greed 인덱스가 있어요. 공포와 탐욕 지수인데 제가 여기 동그라미를 2개 쳐놨잖아요. 네. 이때가 2분기 실적 발표할 때예요. 엄청 높았었습니다. 네. 이때에 엄청 그 큰 기대감으로 실적 발표를 딱 했는데 생각보다 또 괜찮게 나왔어요. 그런데도 빠졌습니다. 이게 결국엔 이제 기대감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쫙 빠졌던 거고 지금은 완전 바닥권이에요. 완전 바닥권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느낌이 2분기랑은 확실히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3분기 때 실적 발표할 때 S&P 500 포워드 PER 이제 레이시오를 보면 이게 이제 평균치보다 높은 수준이었어요. 네. 요 동그라미 2분기였거든요. 이게 지금 5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니까 이때 발표를 하고 쫙 내려갔는데 지금은 10년 평균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많이 지금 내려간 상태에서 그렇죠. 발표를 하니까 그나마 좀 부담이 좀 덜하다고 볼 수 있고 EPS를 또 보면 결국 이제 EPS 그러니까 EPS와
그 이제 PER의 이제 함수이니까 네. EPS도 원래는 2분기 때 바닥을 찍고 3분기 때 회복한다고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2분기 실적이 괜찮게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가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살짝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3분기 때는 좀 더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EPS는 더 올라오는 구간에서 PER이 이제 낮으니까 부담이 조금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마 빅테크 실적 발표가 그래도 좀 증시에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어제 저도 이게 비레코먼이 갑자기 경기 안 좋아. 트위터 이제 X에 그러니까요. 이제 띠리링 뭐가 떠서 딱 보니까 비레코먼이 뭘 썼지? 그래서 딱 보니까 이거 뭐지? 그래서 깜짝 놀랐죠. 네, 그래서 또 막 액션 취하고 막 했었는데 뭐 어떤 액션 취하셨어요? 그건 하셨어요? 그건 사셨어요? 네, 국제 사셨어요? 네, 뭐 아무튼 네, 뭐 네.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실적 발표 중에서 기업들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과 컨퍼런스 콜이 중요하다고 지금 제목을 네. 쓰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왜 마소가 중요해요? 아무래도 AI의 부스팅을 시켰던 첫 번째 대기업이에요. 오픈 AI랑 손을 잡고 우리 AI라고 했던 첫 번째 기업이기도 하고 네. 두 번째로는 이번 11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수익화를 시작을 해요. 아. 그래서 요거에 대한 힌트를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하고 특히 컨콜에서 많이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너무 기대한다, 너무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뭐 그쵸? 네. 아무래도 그런 건데 실적 추이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10년치 데이터인데 네. 초록색으로 된 게 실적 상회, 빨간색으로 된 게 실적 하회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빨간색이 거의 없습니다. 10년 동안에. 거의 뭐 초록색이죠? 그렇죠. 거의 초록색이에요. 물론 실적을 상회한다고 해서 주가가 다 오르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에 어쨌든 그 실망을 좀 안 시키는 그런 그 좀 기업 중에 네. 하나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 네. 저는 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엔비디아 반도체 수요처 1위입니다. 오. 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 뭐 여기 HGX, DGX 이거 서버거든요. 클라우드 서버 지금 24%를 갖고 가고 있어요. 엄청 갖고 가요. 메타 플랫폼이 17%예요? 네, 메타 메타 많이 갖고 가요. 메타는 이미 광고 쪽에 AI를 도입한 지가 좀 돼서 네. 예전부터 GPU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4년도 보시면 이때도 1등이에요. 되게 근데 좀 내려갔는데요? 네, 아니 왜냐하면 얘네도 지금 물량을 더 많이 가져가지만 다른 더 애도? 많이 팔고 다른 애들이 더 많이 가져가니까 뭐 급하잖아요. 요 위에 있는 애들은 많이 가져가야죠. 네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캐펙스 이제 서버 쪽 클라우드 서버 쪽 이제 캐펙스 투자 막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AI가 여전히 장난이 아니구나. 이 이제 데이터를 저희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AI가 지금 살짝 그래도 슬로우해지는 지금 약간 상황이 처음보다는 좀 그렇죠. 처음보다는 그런 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AI 투자가 지속이 계속 될 수 있을지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네. 이번에 11월 1일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에 코파일럿을 붙이면서 가격을 $30를 책정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 $30 한 달에 $30. 네, 한 달에 한 명당 한 달에 $30예요. 이게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뭐 E3, E5 해가지고 좀 플랜들이 좀 있지만 보통 한 $36짜리를 많이 씁니다. 한 달에. 근데 여기다 지금 $30를 플러스를 한 거예요. 그럼 $66요? 네, $66를 내야 돼요. 이런 그 완전 글로벌 대기업이 본인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렇게 가격을 많이 올린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신 있고 그쵸. 완전 새로운 기능인데 이거 한번 써보면 너네 쓸 빠져나오지 수밖에 못할까? 약간 그 느낌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정도로 돈 받을 만해 이거죠?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월 1일 날 딱 나오는데 사실 저도 엄청 지금 쓰고 싶어요. 지금 저 기다리고 나오자마자 지금 쓰실 계획이세요? 하지만 이제 미국 대기업한테 먼저 뜨기 그래요? 때문에 네. 너무 우리는 또 너무 아쉬워. 우리는 또 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예, 저 진짜 뭐 우회 소스 이런 거 없나요? 우회해서 할 수 있는? 제가 그 정도로 컴퓨터에 뭐 나올 거예요 분명히 또 우회할 수 있는 그 방법들. 근데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네. 뭐 산수니까 그냥 간단한 걸 계산했는데 오피스 이제 365를 이제 구독하는 이제 커머셜 구독자가 한 2.6억 명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코파일럿 추가 비용이 월 $30니까 1년이면 $360를 내야 돼요. 꽤 많이 내야 되는데 그쵸. 이제 시나리오를 세우는 거죠. 만약에 요 2.6억 명에서
5%, 10%, 20%, 30% 이런 사람들이 코파일럿을 사용하면 얼마 정도 돈을 벌 수 있지? 라고 뭐 간단한 산수니까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한 5%니까 2,600만 명의 5%니까 1,300만 명이죠. 그렇게 되면 한 46.8억 달러 정도 이제 버는 거예요. 네. 이게 요 PVP라고 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매출을 브레이크다운을 세 개로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클라우드, 그리고 여기 이제 PVP, 오피스죠. 그리고 밑에 이제 게임 쪽인데 대충 한 433 정도 돼요. 클라우드가 높거든요. 433. 요 3 부분이 PVP인데, 네. 여기 PVP 예상 매출 23년 대비해서 한 6.8%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10%, 20%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비중이 계속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시나리오 뭐 몇 %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그 뭐 저도 이제 그 글로벌 IB들 리포트들도 보고 하는데 네. 대략적으로 여기 10%에서 20%요 사이를 조금 보고 있는 것 요 같아요. 정도는 증가를 네네. 할 것이다. 네, 뭐 한 1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정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면 한 10%에서 20%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컨콜에서 뭘 확인해야 되냐면 이거 지금 대기업들 11월 1일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그쵸. 주에요. 그러면 대기업들 웬만한 대기업들 지금 신청을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지금 신청 데이터를 알려주겠군요. 그러니까 지금 잘 되냐? 라고 했을 때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뭐 이런 기업들 뭐 추진 중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거 되겠네 하면 이거 산수니까 바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마 꽤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 그런데 좀 신청하고 있습니까? 근데 많은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고 아직 확정돼 이러면 이제 추후에 확정되면 네, 뭐 분위기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5% 미만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네. 이거 뭐야 수익화 아직까지 힘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긍정적이다 얘기하는 게 그러면 뭐야 오피스만 AI 붙이는 게 아니고 뭐 다른 것들 클라우드 뭐 윈도우 얘네들 지금 제품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 게임 뭐 다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대감이 이제 많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얘네들이 성공을 하면 이제 구글도 그렇고 메타도 이제 아마존도 이 비즈니스 모델 수익화를 할 수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에 예시가 하나 생기기 때문에 네. 아마 마이크로소프트를 따라하는 그 기업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AI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를 네. 보여줘야 돼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다음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특히 네. 컨콜에서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쇼미더머니.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보여줬으면 좋겠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 AI가 다시 한번 붐업이 확 될 수 있는 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런 관련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함께 좀 잘 유심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게 희망회로가 아니라 실제로 이야기할 걸 우리 또 권동 부장님께서 예견한 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 메리츠증권 권동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